예, 7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해커스에서 노동법 강의하고 있습니다. 김기문 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여성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이제 1번 지문 보시게 되면 사용자는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의 경우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60일 맞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아이를 하나 임신한 경우랑 다태아 임신한 경우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거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애가 하나일 때는 45일이고요. 다태아는 60일이죠. 법에 있는 거니까 요거 맞는 지문 되겠고요. 2번 두 번째 지문 보시게 되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의 근로를 시킬 수가 있다. 이것도 법에 있는 거죠. 한번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그 매번 강의할 때마다 뭐라 하냐면 요 그림을 그리면 이 안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오니까 이거는 꼭 외우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 근로 시간을 얘기하면 자, 맨날 하던 거죠. 일반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소 근로자에 대한 법정 근로시간 7, 35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산업법상 유해 위험한 사업 같은 경우에 뭐 잠수, 잠합 이런 분들이죠. 유해 위험 작업 이런 분들은 6, 34 그래가지고 66에 36 아니니까 헷갈리지 마시라 맨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요분들이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이른바 이제 합의 연장 근로를 진행하게 되면 요분들은 일주에 맥시멈 12시간까지 그래서 최대 일주 52시간까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연소자 같은 경우는 하루 1시간 일주 5시간 그래가지고 얘네가 연장을 맥시멈 들어가게 되면 8, 40 돼가지고 어른들의 법정 근로 시간하고 똑같아지더라. 최근의 개정법이죠. 요거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산업법상 유해 위험 작업 아예 연장이 안 되고요. 그 다음 추가로 우리가 인부가 있고 산부가 있다고요. 인부는 어떻습니까? 연장 근로 아예 금지죠. 산부는 단협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26, 150 이렇게 돼 있고요. 요게 이제 야간 근로라든가 휴일 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맨날 하던 거죠.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 남성은 따로 법 규정이 없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고요. 연소자라든가 뭐 인부, 산부 얘네들은 원래는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예외로 나오는 게 연소자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플러스 장관의 인가 그렇죠. 동의 플러스 장관의 인가 되어 있고요. 산부 같은 경우도 애들하고 똑같아요. 동의 플러스 장관의 인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지문이 인부인데 인부 같은 경우는 그 동의로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명시적으로 얘가 청구를 하고 플러스 장관의 인가 이렇게 들어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따 뒤에서 보실 건데요. 지금 보신 지문이 이제 요게 나온 거고요. 뒤에서 보시는 지문은 이쪽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 이제 지문 같은 경우는 사용자는 산후 6개월이 된 산부네요. 30세 이상인 여성, 그러니까 어른이고 산부고 이런 경우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못한다. 이게 틀렸네요.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 제외되는 거는 이제 연소자랑 인부 있었고요. 선택적이 빠지는 건 애기들 연소자만 빠졌어요. 산부는 빠지는 게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탄력적 근로시간제 가능합니다. 3번 틀렸네요. 정답 되겠습니다.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법에 있는 거니까요. 근기법 75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문제 오네요. 자, 3번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가시죠.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시게 되면 1번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과거의 이제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 성질이 동일하다. 틀렸네요. 다르죠. 원칙적으로 대기 발령 직위해제, 뭐 전직, 휴직 이런 것들은 징계가 아니에요. 물론 이런 식의 사용자 인사처분이 징계인 경우가 없는 건 아닌데 아주 드문 경우고 원칙적으로 걔네들은 징계가 아닙니다. 틀린 거 1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묶어서 한 번에 보시면 보통 우리가 수험에서 공부할 때 전직이라 부르는 사용자의 인사처분이죠. 그래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상당한 재량권 인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근기법 2, 3조 1항 등의 위반이면 안 되는 이제 그 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 장소를 바꾸거나 업무 내용을 바꾸거나 이런 식의 전직의 정당성 우리가 그럼 어떻게 판례가 보고 있느냐. 판례가 제시하는 전직 명령의 정당성은 두 가지로 일단 구분이 되죠. 첫 번째는 뭐냐면 특정 근무지나 업무 내용으로 한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한정을 안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 체결할 때 너는 여기서만 근무할 거야 혹은 이 일만 할 거라고 명시적으로 특정을 시켜가지고 이걸로 특정 한정시킨 경우에는 그거를 변경하려면 당연히 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니라 사용자의 인사권을 이제 열어놓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사권자 사용자가 고유한 권한으로 상당한 재량 범위 내에서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기법 2, 3조 1항 등을 적용하여 필불신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다만 비교 교량할 때 따지는 게 있죠. 업무상 필요성을 따질 때는 배치 변경 필요성 플러스 인원 선택의 합리성 두 가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할 때는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지를 보면서 사용자가 제공해주는 일종의 대상 조치까지 같이 고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 같은 경우는 당사자와의 협의 등 신입사에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보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이 당연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판례 입장입니다. 깔아놓고서 보시게 되면 2번 지문, 근로계약상 근로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 전보하려면 동의가 필요하다. 여기 있네요. 맞는 거고요. 3번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를 하는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서는 이제 않아야 된다. 이것도 이제 맞는 거죠. 기본 원칙으로서. 세 번째, 네 번째 지문 보시게 되면 전보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본인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이제 하나의 판단 요소죠. 그렇긴 한데 이거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인되는 것은, 정당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내에서 문제가 나온 거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게 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사항이 아닌 것은 돼 있어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좀 과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 규정 가지고 출제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직감적으로 보더라도 다른 것들은 분명히 더 중요한 사항들이라서 이제 그 심의 의결이 필요할 것 같은데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경미한 산업재해니까 이런 것까지 굳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이 좋은 분들은 감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는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규정상으로 밑에 해설이 있습니다만은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들만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경미한 재해 같은 경우는 이 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더라 되어 있습니다. 정답 1번 되겠어요. 자, 4번 문제 가시죠. 근로기준법상 휴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어요. 1번이 틀린 이유는 이제 그 근기법상 연차휴가의 대체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요건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죠. 근로자 개인과 합의가 아니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두 번째, 이것도 많이 보던 거죠. 근기법 61조에서 얘기하는 사용 촉진제는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이상의 근로에 대한, 예를 들어서 80% 이상 근무해가지고 15일 이상 발생하는 거기에 대해서만 촉진이 가능한 거지 1년 미만 근로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거는 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문제 보시게 되면 3번 지문, 사용자는 연차 유급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되어 있죠. 이거 맞는 거죠. 법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임금 산정을 함에 있어서 그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 합니까? 두 문자로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 이걸 우리가 퇴휴연재감 이렇게 가죠. 퇴휴연재감 이렇게 들어갑니다.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수당, 재해보상금, 감금액. 그리고 이 외의 것들은 다 통상임금으로. 특히 가운데 있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둘 다 선택할 수 있더라. 이게 돼 있죠. 우리 많이 보는 것들입니다. 법에 있는 것 3번 정답이네요. 네 번째, 연차 유급 휴가는 그 휴가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 아니라 1년이잖아요. 그래서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소멸하게 되면 이게 임금으로, 그러니까 수당으로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 연차 수당은 임금이니까 그때는 소멸시효가 3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번도 틀렸습니다. 정답 3번이에요. 5번 문제 가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틀렸네요. 연소자 같은 경우에 그 탄력적, 선택적 다 빠지잖아요. 그렇죠? 인부는 탄력적은 빠지는데 선택적은 가능하고. 왜냐? 인부한테 유리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지문 보시게 되면 사용자는 연수자를 복지 업무에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갱내근로 가능하죠.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뭐 취재, 보도, 예를 들어 이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가능하다. 2번도 틀렸네요. 자, 3번 보시게 되면 연소자에게 발급하는 그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자에게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정해야죠. 그래서 정확히 이 회사에서 이 일을 한다 이렇게 지정이 돼야 됩니다. 틀렸네요. 네 번째, 아까 봤던 거죠. 7, 35, 1, 5 그래서 합쳐서 맥시멈 들어갈 때 어른들의 법정근로시간, 이게 4번 정답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6번 문제 가시게 되면 근기법상 해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며 받았을 임금을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차를 계산할 때나 연말 뭐 성과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개근을 조건으로 하는 뭐 표창 뭐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고요. 1번 틀렸네요. 2번, 기업이 파산 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가 하는 것은 위장 폐업이 아니나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다. 판례 입장이죠. 2번 정답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통상해고라는 거는 근로자의 규칙에 의한 거다 보니까 이런 식의 해고는 통상해고로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예컨대 이제 폐업해고 이런 느낌으로 별도의 해고 개념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학계의 견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 판례는 요거를 통상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2번 정답 되겠습니다. 3번 질문 보시게 되면 근기법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 책임은 당연히 주장하는 자가 지는 거죠. 틀렸네요. 네 번째,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 명령할 때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복직을 원치 않으면 에헤이 금전보상제 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거잖아요.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그래가지고 맨날 뭐라 했냐면 사용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 이거를 포함시켜버리면 대부분 사용자가 돈으로 털어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사용자에게 신청권이 있지 않죠. 4번도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 2번 되겠네요. 7번 문제 가겠습니다. 1번 지문, 노조법상 쟁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1번 지문, 정당한 직장 폐쇄 개시 이후에 쟁의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그렇죠, 집단적 객관적으로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최초의 폐쇄가 대항성, 방어성 갖춰가지고 적법하다 하더라도 중도에 노동조합 측에서 진정으로 그 업무 복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를 끌고 가면 그 순간부터는 공격적 폐쇄로 변질돼가지고 정당성이 부인되는 거죠. 그러면은 최초의 폐쇄를 통해서 임금 지급 의무를 면했다 하더라도 이 시점부터는 그 의무를 더 이상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급 의무가 생기겠죠. 예,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7번에 1번 맞는 거죠. 2번 지문 보시게 되면 초기업 노조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한 해당 지부지의 분의 기업 단위 보통 이제 실제로 파업하는 여기만 찬반 투표를 거치면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왜 그런가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예를 들어 금속노조 조합원 15만 명 이런 노동조합들은 1년 내내 투표만 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판례는 찬반 투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렇게 보고 있더라. 2번도 맞는 게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가 틀려요. 3번 지문이 틀린 건데 요건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평화 의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평화 의무 같은 경우는 위반이 어떻습니까? 정당성을 부인시켜버리죠. 그래서 기존의 단체협약의 내용에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하면서 쟁행하는 것 평화 의무 위반으로 우리 판례는 정당성을 부인시키고 있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정답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에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않은 쟁의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 하게 되면 이거 살쾡이 파업, 와일드캣 스트라이크, 뭐 들고양이 파업 이렇게 부르죠. 이거 정당성이 부인됩니다. 그래가지고 조합원 전체가 아닌 소속 부서 조합만의 의사로 이루어진 작업 거부 결의에 따라서 다른 근로자의 작업 거부를 선동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거는 정당성이 인정되기가 좀 어렵죠. 예, 이거 맞는 게 되겠어요. 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하나씩 보시면 되죠. 첫 번째, 대의원의 임기는 기역,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에 있는 거네요. 맞고요. 두 번째,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비무에 의해 선출하 정한 규정은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취지가 있고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간접적 선출 방식을 정한 규약은 위법 무효다. 판례 입장이죠. 기역, 니은 둘 다 맞네요. 그렇죠. 정답 1번이겠네요. 디귿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임시총회 소집 공고 이런 식의 이제 경미한 하자 이런 거잖아요. 이런 식의 경미한 하자 가지고 효력을 부인시키지는 않는다고요. 판례 입장이 그러하죠.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에 총회가 규약의 재개정 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가름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한 사항을 대의원의 의결사항으로 두었다 하더라도 총회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규약을 통해서 총회 의결사항과 대의원의 의결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한 경우에는 구분한 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 규약은 노동조합 내 법규범이니까. 그렇죠? 법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명확히 구분했으면 그대로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의 의결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죠.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멸된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귿 리을 틀렸네요. 정답 1번 되겠습니다. 9번 문제 가시면 자,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첫 번째 보시게 되면 그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면 의견만 들으면 되죠. 근데 의견 청취 절차를 우리 판례는 단속 규정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요거 1번
맞는 거죠. 2번.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조건 체계에 있어서 비록 불이익 변경 시점에는 얘네만 직접적으로 불이익받더라도 결국 불이익 변경의 적용이 예상되는 집단이 있으면 걔네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과반을 따지죠. 판례 기본 입장입니다. 2번도 맞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단협에서 해고 사유를 단협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단협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단협 외에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단협 외에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자, 3번 틀렸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뭐 노조법 3.3조 규정을 보시게 되면 단협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단협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잘라버렸으면 그 외에는 못하는 거예요. 3번 틀렸네요. 정답 되겠습니다. 네 번째 뭐 취업규칙은 명칭이 중요하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급여규정, 인사규정, 평가규정, 승진규정 다 취업규칙이에요. 예. 10번 문제 갈게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맨날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노동조합 측의 작업중지권 인정 안 되죠. 그러니까 사용자 측의 작업중지권 인정되고 대신에 근로자 개인은 본인이 판단할 때 위험하다 싶으면 일단 피한 다음에 즉시 보고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더라 돼 있었습니다. 깔아놓고서 1번 지문 보시게 되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안전보건설 조치를 한 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시작해야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으면 뭐 좋긴 할 것 같은데요. 굳이 이제 동의까지는 필요 없고요. 사용자가 봤을 때 이제 조치를 뭐 취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번이 틀렸네요. 2번 지문 보시게 되면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바로 대피할 수 있죠. 3번 지문. 그러면 지체 없이 상급자한테 이렇게 그 보고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얘가 충분히 이럴 수 있었겠다. 예컨대 벽이만 갈라주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라면 사업주가 불이익을 줄 수 없죠. 자, 정답 1번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가시죠. 시용근로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첫 번째, 해고의 예고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엔 수습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에 있는 거죠. 1번 문제 없고요. 두 번째, 취업규칙의 시용기한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명시해야지만 시용이죠. 명시 안 했으면 정식 채용된 근로자고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 시용에서의 이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 같은 경우도 결국은 해고죠. 그러니까 서면 통지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 결국 이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다 보니까는 좀 넓게 보여주긴 하죠. 그러니까 해고니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좀 더 넓은 사유로 인정하더라. 그걸 우리는 보통 합리적 이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4번도 맞네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가시죠.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 맞죠? 문제 없어요. 결국 이제 8월 5일까지 결정해야 돼 고시하는 건데요. 일단 결정했으면 지체 없이 고시하는 거죠.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질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를 보진 않는데 일단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의 출석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 질문, 최임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없다죠. 틀렸고요. 네 번째,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지문이었는데 보통 많이 보는 게 이게 그 종류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우리 법에는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지 지역별로 구분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틀린 게 되겠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은근히. 자, 13번 문제 보시게 되면 이거는 뭐 그냥 맞추라고 법에 있는 거 그대로 준 거니까요. 뭐 따로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15, 30, 12죠. 왜 15 이상은 된답니까? 15시간 미만자가 되는 순간 초단시간 근로자가 돼가지고 주유, 연차, 퇴직금이 싹 다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되게 관계가 복잡해지죠. 그래가지고 15 이상, 그 다음에 30 정도는 커버시켜줘야 이게 단축에 의미가 있더라. 맨날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15, 30, 그 다음에 10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맞추라고 준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번 보시게 되면 파견법상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돼 있어요. 한번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상시 허용 업종이 있고 일시 허용 업종이 있고 파견 금지 업종이 있어요. 상시 허용 업종 어떻게 합니까? 이거 대통령령, 즉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을 해주고 있죠. 근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안 된다.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가능한 거 두 가지가 있었어요. 결혼 발생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일시적, 간헐적.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파견 금지 업종은 딱 봐도 위험한 거, 뭐 예를 들어 건설업 이런 거 딱 봐도 위험하죠.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되게 이런 막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드리는 말씀인데 얘하고 얘네들하고의 차이는 얘는 상시는 안 되는데 일시는 가능하죠. 근데 얘네들은 상시도 안 되고 일시도 안 되고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기본적으로 뭐 얘네들은 이제 뭐 기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1년 하는 거고 합의를 통해 1년 추가해 가지고 맥시멈 2년이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3개월이고 합의를 통해 3월 연장할 수 있고요. 맥시멈 6개월이고요. 그래서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지는 경우는 요 적법 파견이라 하더라도 이 기간을 초과한 경우, 그 다음에 불법 파견인 경우입니다. 그럼 불법 파견이라는 거는 상시허용 업종이 아닌데 상시로 쓴 경우, 그 다음에 아예 금지 업종인데 상시든 일시든 쓴 경우, 혹은 파견사업주가 파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이런 거였다고요. 그럼 그 외에는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일시로 썼다,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좀 풀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3번 지문 같은 경우에 출산질병 부상으로 결혼이 발생함에 따라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에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따라 그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번이 이제 정답 되겠습니다. 예. 1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씩 보시게 되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니은을 보시게 되면 이게 명시의무 위반이죠. 맨날 뭐라 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영세한 사업체에서 많이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뭐 했다 그러면 이거 잘 안 하니까 일단 뭐 고소한다, 이렇게 들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은 같은 경우에 이거는 처벌 조항이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도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4인 이하 사업장에 내가 부당해고 당했다, 노동부로 가봐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노동부에서 컨트롤 해주는 게 있죠. 어떤 겁니까? 해고 예고수당 이런 거잖아요. 이유는 4인 이하 사업장 적용되고 그 다음에 처벌 조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통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우리 아시는 것처럼 리을은 처벌 조항이 있음을 뭐 잘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 디귿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가보시면 노조법상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본적으로 맞죠. 뭐 기본적인 노사강의 유지가 되는 거예요. 보통 얘기하는 게 휴직 중인 자 유사한 지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두 번째, 노동조합 전임자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실제 지급받아온 급여를 기준으로 할 수 없고 그들과 동일 직급 및 호봉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사실 이게 틀린 거냐? 그럼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판례가 있는 거라서 그렇긴 한데요. 사실은 지금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완전히 금지된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는 지문을 좀 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기는 듭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전임자한테 급여 지급이 가능했죠. 예전에는. 근데 그렇게 지급된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으로 보지 않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동일 직급 호봉의 뭐 직원들의 독립근로자들의 평임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판례가 있었던 건데 지금은 어떤가요? 전임자에게 급여 지급이 금지되고 전임자에게 급여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한 경우. 그래서 전임자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최근 판례 그거 아예 임금으로 봐버리죠. 그러니까 전임자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돼가지고 근무하다가 예를 들어 회사를 그만뒀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그때 지급받던 급여 가지고 그냥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유는 임금이니까. 그래서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판례가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는 이 판례가 맞다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틀린 건 아닌데 과연 지금 시기에 이런 지문이 적절한가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 판례 입장이에요. 자, 세 번째, 단협의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협약상의 대표의 전임 규정이 새로운 협약 체결 시까지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결정한 규범적 부분도 아닌 경우 그 단협에 따라 노조 업무만을 전담하는 전임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귀 명령에 응해야 한다. 맞죠? 예, 채무적 부분이니까 실효가 돼버리면 이것도 효력이 날아가니까 복귀 명령에 응해야 됩니다. 네 번째, 틀렸네요. 그렇죠? 최소한의 출퇴근 사균 적용을 받죠. 판례 입장 4번 정답 되겠습니다. 17번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와, 근데 이건 개인적으로 판례가 이렇게까지 문제를 낼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는데 좀 과하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사용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반드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매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정한 임금 산정 기준 기간 내에 평균적인 최임액 이상을 지급하면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실 좀 맞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 아닌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왜 가능한 경우가 있냐면 도급제라 그래. 도급제 같은 경우는 일종의 성과급제 중심 근로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공된 근로 시간보다는 성과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특수한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와, 개인적으로는 이것까지 문제를 낼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아무튼 판례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일단 맞는 거고요. 그래서 도급제, 성과급제 그거 생각하면 이거는 맞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택시 운전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보는 거죠. 이거 실제 시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헌재 결정이 있는 건데요. 이거 문제 없다고 헌재 결정이 있는 건데 이거 몰라도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를 맞는 지문으로 볼 수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최임 적용되죠. 다 아시는 거니까 3번도 문제 없고요. 4번이 정답인데 이게 사실은 최근 판례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면 통사임금이 최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임에 정한 시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연장 및 양화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 얼핏 봤을 때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사실은 통사임금 산정과 최임 산정은 기본 취지나 방식이 아예 다르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별개로 봐야 되는 최근 판례가 좀 있습니다. 뭐 깊게 들어가면 이제 주유 수당이 포함되냐 안 되냐 그것 때문에 차이가 좀 있었던 건데요. 아무튼 요거 최근 판례 4번 정답 되겠습니다. 18번 가보시게 되면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시정에 대한 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해고 등이나 분호와 달리 차별 시정은 장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면 장관이 사용자한테 시정하라 한 다음에 시정 안 하면 요거 노동위에 넘겨버리잖아요. 노동위원회 사건을 직권으로 이렇게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 지문 보시게 되면 차별적 처우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이거 누가 하나요?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노동위원회가 판정을 통해 하는 거죠. 4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시게 되면 파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의 종교를 이유로 파견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자, 두 번째, 파견 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파견 대상으로 허가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장관의 허가 이런 거 아니고요. 그 근로자의 동의. 이것도 맞죠. 세 번째, 이거 쟁의행위 중단 업무 이걸 하기 위해서 파견했는데 과태료만 부과한다. 그러면 돈으로 바르겠죠. 이건 범죄예요. 3번 정답 되겠습니다. 틀렸네요.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도 파견 사업주 입장에서 사용 사업주가 우리 직원들을 보내놨더니 막 위험하게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들 데리고 오겠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법에 있는 겁니다. 예, 넘어가시죠. 마지막 문제 보시게 되면 20번입니다. 노조법상 교섭 및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첫 번째, 이게 교섭단이 분리 신청하는 거잖아요. 이거 법 규정 그대로네요. 딱히 문제가 없습니다. 2번 같은 경우 판례 입장인데 기업별 단위 노동조 아까 사용자가 단합해서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 3명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정하면서 근로자 측 징계위원장에게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제 우리 회사 직원들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판례가 있는데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 기업별 노조랑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노사 동수로 예를 들어 뭐 3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한다 이래버리면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이 위원들은 결국 우리 직원들 중에 데리고 들어오겠죠. 근데 합의를 하면 사실은 외부도 데리고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사실 이게 단체 협약의 해석 문제라서 제가 생각할 때 썩 깔끔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정확의 다름이라서요. 이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요거는 판례 입장에 의할 때 요거 그 전제가 깔려 있죠.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변수가 있긴 있어요. 규정이 아예 없어도 당사자 간의 진짜 의사는 외부까지 열려있다. 이런 경우가 사실 이론상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판례 입장에 의하면 2번은 이제 맞는 게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된 이제 임금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자 개인의 권리니까 노조가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고요. 네 번째, 사용자의 경영권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노사가 임의로 교섭을 진행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강행법규나 이제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라면 효력이 인정이 되죠. 소위 말하는 고용안정협약. 심지어 고용안정협약은 임의적 교섭사항에 불과하지만 합의하고 보니까 강행법규나 사회상계에 반하지 않고 이게 심지어 근로조건이네. 그러다 보니까 규범적 효력을 인정한다. 그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틀린 게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지난 4월 달에 9급 시험이 나왔을 때 그 기출 문제를 보고서 7급도 좀 굉장히 쉽게 나오지 않겠냐라는 게 되게 일반적인 예측이었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난이도가 꽤 좀 있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법 규정 비중과 판례 비중이 굉장히 뭐 거의 한 절반 비슷하게 비중이 그렇게 들어갔고요. 9급 같은 경우는 규정 비중이 이제 법 규정 비중이 대부분이었고 판례가 이제 일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7급 문제는 법 규정과 판례 비중이 거의 반반 비슷하게 이렇게 출제가 됐고, 특히 기타 법령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뭐 보기에 따라서는 뭐 사법시험은 물론이고 노무사 1차 시험보다 더 기타 법령에서 힘이 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후에 내년 시험 준비하실 때는 기타 법령에서 좀 더 많은 이제 뭐 비중과 시간을 투여해야 되겠더라. 그리고 판례에 대한 학습 좀 과하다 느낌이 들더라도 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에 우리가 7급 과정을 쭉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많은 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내심으로는 이게 너무 과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결국 옳았다 이렇게 좀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9급과 7급의 기출을 통해서 기본적인 이제 우리 출제의 방향성이 검증이 됐으니까 그에 맞춤형으로 맞게 잘 내년 시험을 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